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0회 관악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간을 내어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윤정이라고 합니다. 곧 올해 수능도 다음 달 3일에 있을 예정이고 전국의 대학가에서는 현재 2021학년도 입시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관심을 가지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수능 중심 정시 40% 확대를 재차 강조한 바 있고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변화들은 향후 고등학교 교육 및 대학 입시 제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많은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악교육 포럼은 이러한 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국내의 교육평가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미래 대학 입시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패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지은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은민 교수님은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이시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며 대학 입시제도, 수행 및 형성평가 관련 연구를 해오신 교육평가 전문가이십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백승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백승근 교수님은 교육 측정 및 평가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교육학계 부회장이시며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대통령 직속 메디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참석자분들은 강연과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과 의견 혹은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은민 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대학 입시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한다기보다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의 그 현재 모습을 좀 살펴보고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입제도 하면은 사실 이거는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굉장히 많은 모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대입제도와 그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관련되는 변수들 이런 일부러 또 요인이 아니라 변수라는 좀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예측할 수 없게 막 변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역동적인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제가 변수들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 변수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입제도에서 이제 가장 먼저 고등학교 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그 학교 교육 정상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이 이제 대입제도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학에서는 당연히 우수 인재 선발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수 인재 선발을 하려는 목적하에 이제 대입제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물론 이 대입제도의 여러 가지 그 문제나 뭐 복잡한 그런 상황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문제점도 발견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입제도가 특별히 그 과거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가 학벌 문화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력과 학벌이 굉장히 사회에서의 어떤 그 지위, 사회에서의 그 어떤 체제, 인적 구조, 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대입제도가 사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적 신분을
그 상승시킨다고 그럴까요? 사회적 신분의 변동에 있어서 이 대학 입시, 대학을 어디를 졸업하느냐가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대입제도에서 사회적 신분의 개인적인 그런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그 변수들이 있지만 최근에 그 우리 신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최근에 이런 대입제도와 관련된 그 제도 발표나 이런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미래 인재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 지금 미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 시대다, 뭐 굉장히 그 날마다 뭐 언론이든 뭐 그 학술되든 다양한 곳에서 그 용어들을 듣는데 그렇다면은 미래 인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럼 미래 인재에 맞는 대입제도는 무엇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인재에 맞는 타당한 그러한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또한 대입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굉장히 그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정성입니다. 물론 그 선발 제도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공정성에 대한 것이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우리가 대입제도와 떨어뜨릴 수 없는 그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교육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교육이라든가 또 대입제도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이제 그 방해가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그 쟁점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지금 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주요 변천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10년 단위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 변화가. 근데 이제 보면은 그냥 일견으로 보시면 대학별고사, 대학 입학 연합고사, 대학별고사, 대학 입학 예비고사, 뭐 본고사 내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어떤 그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는 대학에서 치르는 대학고사, 대학별고사, 또 수능과 같은 국가시험,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인 내신 이 세 가지가 주요 전형 자료로 사용하면서 변천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007년에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정말 학생의 잠재력과 개인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가 사실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학생부 전형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는 수능 위주 전형과 또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2019년 11월의 교육부 보도부 자료를 보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추진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이제 그 수능 너무나 학종이나 이런 학생부 전형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수능 위주 전형이 너무 축소되니까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 통합 전형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해외 대입 제도는 그럼 어떨까? 한번 조금 제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주요 대입 전형 자료 활용을 좀 비교해봤는데요. 근데 다시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표준화 시험, 이제 수능을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수능은 지금 현재 선다형, 단답형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내신은 대입 전형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석차 고등급제로 상대평가 그리고 이제 그러나 지금 성취평가제라는 절대평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교 학생들과 이제 연계해서 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종합적 자료로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하는
학생부 내용이나 자기소개서 등이 현재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으로 표준화 시험으로 국가시험은 안 돼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표준화 시험으로 SAT나 ACT 이 시험들은 이제 3다형이 있지만 글쓰기, 에세이의 형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역시 대입 전형에 활용하고 절대평가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또 종합적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 에세이, 추천서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표준화 시험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바칼로레아는 논술형의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대입 전형의 점수로 활용은 하지 않고 있고 단지 고교 졸업 그리고 대입 자격 조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투어 해서 아비투어 역시 논술형이고요. 그래서 고교 내신과 졸업 시험 이 함께 합해서 이제 합산을 해서 대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국가학력 시험이 실시되고 있고 대입 전형의 내신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대신 종합적 자료를 교사 소개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체로 이제 사실 우리 수능이 너무 선다형 중심이다 이런 비판 우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비투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기자 외의 연구에서 문학 예시를 조금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주관식 문제는 이제 생물학인 경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복합형 면역 부전증에 대한 어떤 상황을 제공하고 딸린 문항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면 자료 1을 참고하여 병원체에 대항하여 점막이 무엇으로 방어책을 구성하는지 설명하라. 이런 이제 주관식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칼로레아에서 논술형 문항이 있습니다. 논술형은 계열별로 문항을 제시하는데 출제하는데 예를 들어 자연계 철학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1.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익을 주장하는 것인가? 2. 우리는 자신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3. 푸코의 말과학을 발췌문을 설명하시오. 이 세 문항 중 하나를 골라 논술하시오. 라는 이런 논술형 문항이 있겠습니다. 독일 아비투어 문항 예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논술에서 독일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국어죠. 국어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 볼프강 게테의 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을 해석하시오. 게테의 시에서 표현되는 사랑에 대한 경험과 슈테펜 야콥스의 시 만남에서 사랑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비교하시오. 이때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관점을 고려하시오. 문제 전체의 중점 사항은 해석에 있다. 이런 이제 논술형 문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대입제도 개혁을 하는 이제 외국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대입제도 개혁을 아주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요. 근데 중국의 대입제도는 기존에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까오카오 이게 수능과 같은 겁니다. 까오카오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3+X 그러니까 공통 과목인 어문, 수학, 외국어의 X는 선택 과목을 이제 학생이 선택하게 해서 그렇게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을 이 까오카오를 이 제도를 이 시험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시험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전인 교육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1회 시험으로 학생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러한 이제 문제 의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혁 방안은 다원적 평가 방식 도입입니다. 그래서 까오카오에서 필수 과목 3개를 전국적으로 이제 동일한 과목을 까오카오를 실시하고요.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 원점수 사용하고 그리고 학업 수준 평가라고 해서 선택 과목입니다. 이거는 학생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3개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학이 또 과목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 출제는 국가 반응이 아니라 지역별로 출제하고 상대평가 등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형 자료가 종합 소질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형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전인적 측면으로 인성, 실천 능력, 자기관리 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핀란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전형 자료들을 그 조합해서 그 대입 그 전형 자료로 그 대입을 그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유형 1 같은 경우는 대입 자격 시험, 고교 내신, 대학 본고사 세 개를 다 조합해서 점수로 선발하고 또는 대학 본고사만 가지고도 하는 경우, 유형 3은 대입 자격 시험과 고교 내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핀란드의 그 대입제도의 문제는 이 자격시험, 대입 자격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대학 가는 게 너무 힘든 그런 것이 지금 문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교에서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도 대학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해서 내신만으로도 선발하는 유형 4의 전형 유형을 사로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 입시는 우리나라가 하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그 대입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추진하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래 대학 입시의 방향성입니다. 미래 대학 입시의 방향성에서 인재상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말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그림은 정말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저기 세계 경제 포럼이 클라우스 슈바베 제4차 산업혁명 이 그림은 굉장히 그 다보스 포럼 그림을 많이 봤는데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강력히 지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을 소통, 협력, 창의력 등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그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거는 이제 4세대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에듀케이션 포를요. 그런데 이제 학습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십이니까 세계 시민성에 대한 그 역량, 스킬, 그다음에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기술,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그런 역량, 그리고 대인 관계에 대한 역량. 이것이 이제 4세대의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건 많이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미래 사회 변화에서 대인 적응 그리고 인간의 인지적 적응력 그리고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자료들을 이제 한번 종합해 보면 미래 인재상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이라야 된다. 그리고 미래 인재는 창의성을 갖춰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글로벌 시민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 문제 해결력을 갖춰야 되고 또 도전과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래 인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미래 대학 입시의 방향성의 학령 인구 감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이거는 보통 학령 인구 감소는 대학의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으로 이제 요인으로 이걸 많이 말씀하시지만 대학 입시에서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60만이 넘던 응시생의 수가 이제는 40만 이하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대학 입시랑 관계 있느냐 하면 수능 같은 경우에 정말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학 입시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하고 이런 게 20년이 넘습니다. 근데 사실 뾰족한 어떤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생각을 깨닫고 있는데 이 수능이나 이런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을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평가한다거나 역량을 평가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출제하러 수능 출제를 뭐 몇백 명이 들어가고 나중에 나올 땐 거의 1000명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가 되면서 우리가 수능에 대한 것도
그 출제라든가 또는 운영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면 새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학령 인구 감소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2022 교육과정이 그 다양화 또 개인별 그 맞춤형 교육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서 지금 대입 전형도 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어떻게 그 구조화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학생 평가가 바뀌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평가가 바뀌면서 절대평가, 성취평가가 들어오면 분할 점수 산출, 또 내신 부풀리, 대입 변별력 약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이제 대입제도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수능은 당연히 그 교육과정이 선택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능의 과목 구조도 선택형 그 과목의 교육과정과 함께 사실은 맞물려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문항 유형이나 점수 체제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또 학생부 전형에서는 고교에서 또 선택 과목을 전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또 교과 성적 반영을 할 때 그 산출 반영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대입제도 미래 대입제도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대학 입시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제 제 생각에 이 기본 전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인재상에 맞는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미래 인재상은 그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소통자라고 배려하고 이런 그 인재상을 추구하며 길러야겠다고 하면서 학생 선발은 경쟁적이고 그리고 소통이나 또 배려, 협력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그냥 암기식의 이런 그 학생 선발을 이제 하는 것이 이게 상충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 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대입제도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도입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을 하는데 지금도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선택형 과목에 대한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이 과목이 재밌어서 내가 이 관심이 있어서 나의 적성에 맞아서 진로에 맞아서가 아니라 이 과목을 선택하면 점수 등급을 유리한 대입에 유리한 내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해야겠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교 학점제가 정말 본래 취지를 와 목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취지에 맞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가 설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계성을 가진 통합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고교와 대학이 서로 연계돼야 되고요. 교육과정과 수업과 학생평가와 학생부 기재까지 어떻게 기재하느냐 하는 기록까지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이 연계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변화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 미래 대학 입시제도 변화 방향에서 그러면 이제 대입 전형 자료 조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중에서 첫째 수능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 왜 이제 수능부터 첫 번째로 나왔냐면 우리의 인식에서도 그렇지만
하나 그 예로 연구하신 그 예가 있는데 김지하 외에서 연구한 건데 그 대입에 대한 신문 사설을 분석했습니다.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대입에서 언론과 대중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해서 그 빈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게 지금 수능이 아주 그냥 가운데서 큰 글자로 지금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중들은 수능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제 매출 오면 수능을 또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좀 걱정도 많고 그런데 이런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 자료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이제 변화를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수능의 이제 변화가 지금 정말 늘 조금씩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금이 정말 저는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변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충분히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같이 그냥 고민을 해보고자 그냥 꺼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거나 어떤 아주 정련된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자료로서 수능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고, 실제 그 연구자가 이명애라는 그 연구자께서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결과에도 보면 지금 빈도를 보면 퍼센트를 보면 이제 물론 이건 샘플이지만 수능 변화가 지금 필요하느냐 했을 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긍정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85% 정도 되는 거죠. 85%가 넘나요? 85% 넘. 그 85, 6%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90%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지금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변화해야 되느냐 보시면 미래 인재 역량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출제하는 내용이나 어떤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니까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맞춰서 수능도 출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니까 학생의 과목 선택권, 또 어떤 과목들 구조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반영돼서 수능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보기에는 수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완전히 전면 1년에 한 번 보는 걸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 수능 문항 양식을 바꾸고 한 번에 바꾸는 건 저는 굉장히 너무 과도한 충격이고 사실은 원활하게 그것이 정착된다고 할까 도입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단계적 개선 변화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우선 우리가 고교학점제 도입하는 시기와 이제 전면 도입이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2028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로 배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배운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대입을 이제 보게 되는 시기가 되죠. 그걸 좀 기준으로 우선 수능을 좀 변화해 나가는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 그거에 맞게 우선 수능 과목 구조를 개편하고요. 그리고 또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변화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수능 출제 유형 중장기로는 수능 출제 유형을 이렇게 해서 고교 정책뿐이 아니라 실제로 수능에서 서술형 논술형을 도입하고 이거를 정말 신뢰롭게 채점되고 이것이 난이도나 이런 모든 것이 조절되려면 준비 시간이 사실 또 좀 필요합니다.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4년 이후 수능 출제 유형이 이제 변화를 갖는 것도 이제 생각해보고 또 지금 얘기 나온 건 사실 수능의 이원화 또는 수능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사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개선을 좀 생각해볼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입 전형 자료, 중요한 자료는 내신입니다. 제가 이건 좀 옛날 자료지만 사실 지금 최근에 또 너무나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학점, GPA 학점을 땄을 때 그 학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전형 자료는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신의 예측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교 시절에 성실하게 학업을 계속 수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사실 대학에 와서도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한다. 이게 하나의 이유라고 이제 해석하고요. 또 하나는 수능은 일회성이지만 내신은 3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축적된 정보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한 대학만을 제가 뭐 그냥 한번 사례로 갖고 봤습니다. 그래서 입학생의 전형 유형별 학업 성취 변화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어느 대학에서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입학하고 1학기, 2학기 쭉 계속 대학에 들어와서 학기가 이제 계속 지나면서 보면은 지금 2014년 같은 경우 7학기 이렇게 봤을 때 또 8학기 봤을 때 가장 내신이 아니죠. GPA 학업 성취가 높은 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높더라라는 거를 이제 대략적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지금 이걸 뭐 단언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이 지금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절대평가로 이제 성취평가제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와 함께 이제 지금 좀 뭐랄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이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 이제 90점 2004년 이전에 석자 고등급제 도입되기 전에 수험 이한가로 할 때는 그냥 학교별로 90점 이상이면 수험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 개념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성취평가제는 국가 공정교육과정에 근거한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성취율이 90% 이상이면 A고 80% 이상이면 B고 이렇게 사실은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설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교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이 성취율 뭐 A를 주거나 부여하거나 B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 경험이 많은 경우에 이제 훨씬 더 쉬운데 그래서 이거를 진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많이 이것에 대한 연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 체제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국가나 교통 수준 또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때 정보를 좀 더 많이 준다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외부에서 평가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벤치마킹해서 많은 것들을 좀 모니터링 체계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이제 선택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진로 적성에 기반해서 선택을 한다고 이제 가정할 때 학생의 내 선택 과목 이수한 것들을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과의 성적 플러스 교과를 선택한 것의 특징, 뭐 프로파일, 이런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내신 변별력 약화에 대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 대학 주제도 변화 반영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공정성이 굉장히 최근에 강조되는 것도 이제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운영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할 건지, 또 고등학교 특징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할 수 있을지, 또 학생부 기록은 또 어떻게 좀 더 체계화하거나 정교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가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하는 거는 고교에서의 선택 과목과 대학의 전공 역량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고민할 수 있는 게 학생 선발 시기. 요새는 또 수시와 정시의 시기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입제도 변화 추진 체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단편적으로 하나의 관점으로만 대입제도를 변화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연계성을 확보한 종합적인 대입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대입제도 실행을 위한 교사의 이제 전문성 신장, 그리고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고요. 또 고교대학 연계,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와 관련된 모니터링 체제 운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제도 변화를 위한 종합적인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 학생평가, 대입제도를 한 자리에 놓고서 사실은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슈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구조, 과목 개설의 체계성, 과목 이수 지원 이런 것들. 그다음 학생평가에서는 분할 점수 산출, 신뢰성, 내신 부풀리기 방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입제도에서는 내신 부풀리기와 변별 약화에 대한 대응, 자율적 과목 선택 강화, 수능 점수 체계와 구조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요. 추진 방향은 선택과 균형, 자율과 책무, 유연성과 체계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과 대학과 외부 전문기관 차원의 모니터링 및 지원 체제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바램을 쭉 썼는데 그냥 한 번만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대입정책은 발견되는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임기응변식 해결 방안들은 대입제도를 지속적인 난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 미래를 향한 대입제도의 진정한 변화는 대입제도의 대전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대입제도 개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에 따라 대입제도를 변화시킬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입제도의 구성 요소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대입제도는 미래를 창조해 나갈 인재를 선발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을 오히려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네, 이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발표에 대해서 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백승근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은 서울대 교육학과 백승근 교수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우선 그 미래 대학 입시 제도 변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대입 제도의 현황, 해외 대입 제도의 사례, 그리고 미래 대입 제도의 변화 방향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신 지혜님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혜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추가할 내용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혜님 교수님이 발표하신 미래 대입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논의함으로써 토론자의 역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님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해마다 대학 입시 혹은 대학 입학 전형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뉴스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학 입학 전형은 학생 개인으로서는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그가 속한 가족과 학교와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학 입시 문제는 교육 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면 학생들의 학습 내용이나 방법이 부분적으로 변화하겠지만 제한된 사회적 재원을 둔 치열한 경쟁은 현 상황에서는 피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시 제도의 개선과 함께 학생들이 기꺼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과 좋은 전공을 많이 만드는 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예컨대 직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나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입제도 혹은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미래 방향을 논의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일 중 하나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입 3불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세 가지, 즉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본고사, 고등학교 등급제, 기여금 입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본고사를 금지하고 고등학교 등급제를 금지하고 기여금 입학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이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본고사와 고등학교 등급제를 금지하는 상황 속에서 고교 학점제 도입과 절대평가 혹은 성취평가에 따른 일선 학교의 소위 성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AI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대입 3불 정책 중 적어도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본고사 금지나 고등학교 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대학 입시 혹은 대학 입학 전형이란 당락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매우 큰 고부담, 하이스테이크 평가이며 어떤 입학 전형 자료를 중시하느냐는 학교 간, 학생 간, 지역 간 유불리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당락을 결정하는 평가권을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하는 정치적 역학관계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전형 자료를 주로 관리하는 정부와 고등학교와 대학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입학 전형 자료만을 중시하게 되면 특정 학생이나 집단에게만 유리해질 수 있고 우리나라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입학 전형 자료 중요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듯이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중요도를 균형 있게 유지해 대학 입학 전형 평가권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다양한 학생, 학교, 대학, 지역의 존재를 인정하고 균형과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현행 대입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고 있는 전형 자료는 세 가지, 즉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학교 생활 기록부, 그리고 대학별 전형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논술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시험 등입니다. 수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학생부는 단위 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대학별 전형 자료는 개별 대학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어느 전형 자료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강점과 약점이 서로 다릅니다. 예컨대 정시 모집에서처럼 수능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전국적인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겠지만 단위 고등학교의 교육 활동의 특성이나 개별 대학의 근학 이념 등을 살리기 어렵게 됩니다. 또 수시 모집의 학생부 전형 혹은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서처럼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단위 고등학교의 권한이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학교 간, 지역 간 학력 차이 등을 반영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의 논술 위주 전형처럼 대학별 전형 자료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해당 대학의 근학 이념이나 특성을 살리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이나 단위 고등학교의 교육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전형 자료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능을 중시하면 국가의 교육 통제력과 권한이 증가하게 되고 암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나 사교육 기회 등 교육 여건이 좋은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학생부를 중시하면 시도교육청과 고등학교와 교사들의 권한이 증가하게 되고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별 전형 자료를 중시하면 대학과 교수들의 권한이 증가하게 되고 개별 대학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이나 학교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형 자료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는 다양한 집단 간 변화에 대한 적응력 혹은 대응력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여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교육 시장에서는 흔히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우리에겐 대책이 있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력 혹은 대응력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재원이 많을수록 자율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구성원의 응집력과 협력이 잘 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입시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고부담 시험 제도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층,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량 혹은 능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지역 간, 집단 간 적응력 혹은 대응력 차이에 의해 성공 확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지원자가 충분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글을 발표해 주신 지은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제 토론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승훈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들 중에서 이런 전형 학자료의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앞으로 대입 변화라든가 하는 것들의 균형 잡힌 조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었고요. 그다음에 변화가 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점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혹시 그 토론자이신 지은희 교수님께서 발표자이신 지은희 교수님께서 토론자이신 백승훈 교수님 의견을 듣고 혹시 추가하거나 첨언을 해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 말씀하신 거 다 굉장히 저랑 굉장히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실 그 양극화 현상 또는 뭐 지역 간 격차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이게 사회적인 대학 입시는 지금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 통합을 위한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이세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좀 부족해서 이거 좀 담아내기 어렵다 해서 제가 그냥 그 뺐는데 정확하게 제가 뺀 거 어떻게 이렇게 딱 아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질문을 함께 보시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서 그 발표 잘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대입 제도와 관련하여서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프랑스와 그 독일에서의 그 뭐랄까요 학생이 계속 그 대학 입시까지 가는 그 약간 그 절차랄까 그 체계 자체가 굉장히 우리랑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그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학교를 가는 그런 유형이나 이런 게 미리 조금씩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쭉 그 고등학교까지 그냥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가 대학 입시 때만 이제 그 선발에 이제 그런 거를 처음으로 맞닥뜨리니까 한꺼번에 이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더 부담이랄까요? 그게 이제 큰 거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래서 대학 안 갈 친구들은 직업학교로 가고, 그러면서 또 그리고 이제 대학 갈 친구들만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은 또 대학에서 점수를 반영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그 바칼로레아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또 좋은 성적을 얻어야 나중에 그랑데콜레로 또 더 상급을 또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공부할 친구 아니고는 뭐 굳이 그렇게 그 사회적인 체제 자체가 대학에 뭐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우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공정성을 뭐 확보하기 위해 어떤 거를 조치를 취하냐 이런 게 좀 사실 관심이 이제 이 프랑스나 독일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갖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핀란드나 또는 뭐 호주 이런 것도 이제 교육 관련해서 대입이나 평가 관련해서 많이 거론되는 국가인데 이제 교사별 평가하면서 그 교사들이 그 학교에서 낸 문제 같은 걸 공개한다거나 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이제 이런 평가에 대한 점검하고 또 컨설팅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거나 대부분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혹시 우리 네, 되게 지금 지현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프랑스나 독일의 그 논술고사 문제나 문항을 예시로 주로 나오는 게 이 철학 문제나 이 문항 문제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이런 그 문학이나 철학에 대한 논술 시험을 끊임없이 치러오기 때문에 논증을 한다든가 논리력이 있느냐라든가 얼마나 자기 주장이 분명하냐에 대한 그 오랫동안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에 뭐 200년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동안에 이의 제기를 해서 새로운 점수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되게 인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공유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주로 예를 들 때는 주로 이제 문학이나 철학 예를 드니까 참 애매한데요. 사실 이 프랑스나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들인 수학이나 물리나 뭐 화학이나 이런 시험들은 우리로 말하면 그냥 다 주관식 문제들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어렵고 맞느냐 틀리냐가 확실하기 때문에 뭐 거의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없는 정도로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프랑스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시험 쳐야 되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 쳐야 되고 중학교 졸업 시험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도 있고 또 대학에 이렇게 올라갈 때 하는데 이 나중에 뭐 그랑제볼 들어간다든가 이런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년에 또 보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웬만한 그랑제볼들은 한 번 치고 떨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까 뭐 내신도 이제 대입에 반영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끊임없는 노력이 바칼로레아에서 통과되기 위한 거와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학교가 되는데요. 이 그랑제골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정말 옛날 우리 같은 본고사 개념의 시험들을 준비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렵다든가 하면 아예 딴 길을 아주 많이 열어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요리사가 된다든가 포도주를 제조하는 농민이 된다든가 또는 뭐 디자이너가 된다든가 하는 다른 분야의 그 새로운 길들이 상당히 많고, 그 길을 가더라도 절대 뭐 격차가 너무 많아서 그쪽 가면 그 루저가 되고 이쪽 가면 뭐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게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 본고사 문제가 사실 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들은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나라의 말과 수학과 외국어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도 이 그냥 단순하게 논술고사가 아니라 본고사 같은 그런 문제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이 돼야지 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고 사회를 더 다양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런 이렇게 그 사회 조직 안에서 대학 입시와 학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 기준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라던가 그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어떤 대입 제도라던가 그런 것만 보아서는 굉장히 제한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 학력 인구 감소가 대학 입시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저는 앞으로의 대학 입시는 학력 인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외의 다른 학습자들을 또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이제 아까 그 발표에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제 변화 요인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한 20만 정도가 그 이상이 이제 줄어든다고 볼 때 이제 그 전형 자료들을 활용할 때 지금 보면은 지금 대학가는 지금 죄송합니다. 대학가는 지금 수시 모집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거 서류 지금 심사 평가하느라고 엄청나게 지금 그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양이 분량이 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수능도 만약에 논술형으로 치워졌을 때 이거를 그러면 다 채점을 공정하게 꼼꼼하게 할 때 이제 그거를 또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저는 이만큼 그 응시생의 수가 좀 그 줄어들 때 수능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조금 더 그 다양한 운영 방안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를,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추측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령인구 감소를 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학령인구 외의 학습자라고 하면 이제, 정확히 제가 이제 그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재직자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지금 질문하신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이제 포함되는지 모르겠으나 좀 그 대학의 그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지원자의 이 다양화되면은 또 그거에 맞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딱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바는 좀 없습니다. 네. 저도 그게 한 말씀만 덧붙이면 우리가 학령 인구를 되게 강조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풍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이제 신입사원들을 할 때 나이 제한을 둔다든가 또는 신입사원을 선발하거나 할 때 언제 졸업했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이 늦게 이제 평생교육 차원이거나 또는 자기의 재교육 차원에서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은 경쟁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한 경쟁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서 여전히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 입시에는 여러 가지 아마 변화를 주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운영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입시를 위해서 학교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 결부되기 때문에 학령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대학에서의 입시를 치를 수 있는 재원이나 능력이나 역량 문제와도 결부되고 또 국가가 학생이 되게 줄어들 경우에 그 국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투입해서 뭐 수능이나 또는 이런 입시의 개선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까지 사실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중요한 외적 변수 중에 하나라고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말씀들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질문도 저희가 거의 다 받았고요. 사실은 굉장히 대학 입시 제도라던가 고등학교 교육 평가 관련된 부분들은 정답이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들어보면 볼수록 이제 앞으로 우리 직업 사회라던가 교육이 앞으로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를 산다라고도 하고 변화가 되는 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연동이 돼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요구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해 주시고 발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일의 관악교육 포럼은 교육 격차의 실태, 대응과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12월 8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